80살이 되기 전에 50대나 60대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인생 조언이 있다고 합니다. 70대가 되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70세를 넘으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80살이 지나면 우리의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팔 힘이 약해져서 가벼운 물건조차 들기 어려워지고 TV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잃는다면 그 빈자리에서 밀려오는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버릴지도 모릅니다. 마치 세이토로브 병사라는 거대한 벽에 삶이 휘말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순식간에 거친 파도에 빨려 들어가는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0살 이후의 몸은 아무리 보살펴도 크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노년이 진짜 힘겨운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60살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궁금해지실 텐데요. 우선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핵심은 덜 중요한 것을 잊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대부분은 자잘하고 필요 없는 걱정거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말한 파레토의 법칙, 흔히 80대 20의 원리라고 부르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결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일은 부차적이고 인생의 질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주목해야 할 가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업무 20%가 80%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인간관계에서도 깊이 있는 교류를 주는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저 사교 차원에서 오가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요. 이걸 노년기에 적용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몸도 예전처럼 강인하지 않으니 온갖 사소한 것까지 계속 걱정하다 보면 금방 기운이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려면 정말 중요한 20%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80%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예를 들어보자면 개미 집단을 관찰했을 때 실제로 먹이의 80%를 가져오는 것은 전체 개미 중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20%는 거의 일하지 않고 그 외는 보통 정도로만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지치면 쉬던 개미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는 개미 비율을 20%로 유지한다고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던 개미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해서 그 비중이 갑자기 30%, 40%로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결국 늘 중요한 비율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휴식, 정신적 안정, 진심으로 열정을 기울일 수 있는 활동 등 우리를 진정으로 살찌우는 요소들은 전체 중 극히 일부지만 그게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 중요한 20%만 남겨두고 나머지 잘 기억도 안 날 80%를 과감히 비워내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만한 건 고급 레스토랑이나 비싼 자동차,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꾸며낸 호화로운 집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오래가는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삶의 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20%를 꼭 붙잡아야 할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통증 없이 걸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건강,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한적한 공간.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것들이 오히려 진정한 행복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60살이 넘으면 정말 중요한 20%에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노년기로 들어서면 이젠 살아가는 방식을 더 단순화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기보다 핵심적인 것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거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불을 쌓고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대신 건강을 챙기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에 집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면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일을 줄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든지, 연인이 떠났다든지, 내가 원하는 걸 못 샀다든지 하는 일들은 사실 조금만 지나면 사라질 곤란함일 뿐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한 지혜로운 이는 우리 삶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어도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려놓고 진짜 가치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결국 파레토의 법칙은 단순히 경제나 사회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노후를 살아가면서도 큰 길잡이가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20%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면서도 더 가볍고 오히려 더 충실해질 겁니다. 60세를 넘긴 뒤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나 인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 시작이 바로 덜 중요한 80%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남은 20%가 등대처럼 빛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타인과의 비교가 결국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50대에 접어들고 이제 퇴직을 준비할 무렵에 남들과 자꾸 비교해봤자 거기서 얻을 게 없습니다. 동창은 2억짜리 집을 마련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싶은 생각에 자책해봤자 마음만 괴롭지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일하면서 풍족한 연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 허탈감이 더 크게 다가오겠죠? 이렇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책하기 시작하면 점점 스스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도나 환경을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겠다며 위험한 투자나 무모한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는데 50대는 사실 모든 걸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시기입니다. 1년을 한 해 농사에 비유하자면 50대는 파종이나 묘목 심기를 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노력을 거두는 시기와 비슷하거든요. 물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이전처럼 만회할 시간과 체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채방포라는 인물은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어제의 자기보다 나아졌는지만 생각한다. 이것이 남과 경쟁하지 않고 평온하게 지내는 비결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교만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 속에 휘말려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만 내게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삶이 풍족하고 만족감이 샘솟습니다. 또 다른 현자는 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인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좇지 말고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걸 즐기면서 남은 세월을 보내는 편이 낫지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따라갈 필요 없이 내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게 좋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공기, 가족과 함께 먹는 한 끼 밥,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에서 오는 소소한 즐거움에 집중해보는 거죠. 내 성취가 크든 작든 그것은 나의 노력과 땀이 담긴 결과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또 사람들의 화려해 보이는 일상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누리소통망 같은 곳은 너무 자주 들여다볼수록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 적당히 선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타인과 자꾸 비교하지 않을 때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온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구나 하고 말이지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에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풍족해지는 건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할 때다라는 말이 있는데 남을 쫓는 걸 멈추고 내 삶에 감사하기 시작해야 비로소 진정으로 충만한 노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노후의 삶에서 또 중요한 건 자녀가 스스로 서도록 하면서 부모도 자녀의 짐이 되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면 자식에게 매 맞는다는 농담 같지만 무시무시한 말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조금씩만 지원하면 자식에게 죽을 만큼 괴롭힘을 당하고 전 재산을 다 줘버리면 부모가 버림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들도 있죠. 이런 상황은 결국 돈이 주된 연결고리가 될 때 부모-자식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부모 입장에서 처음부터 자녀에게 내가 줄 돈은 없다는 걸 분명히 못 받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면 가능한 한 자녀를 보호해주고 뒷바라지해주려고 합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대주거나 집 마련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자산을 쌓아두기도 하지요.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그 사랑이 결국 독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줄 준비를 해두면 자녀는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자기 힘으로 서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지요. 그러다 부모의 돈이 바닥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어떨까요? 그제야 자녀는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릴 수 있고 그 부담감이 원치 않는 의무감으로 이어져서 부모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모든 것을 바쳐 자녀를 뒷바라지했는데 마지막에는 경제력도 건강도 잃고 자녀의 사랑마저 멀어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대가 만든 비극인 셈입니다. 옛날 어떤 현자는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삶이라는 활시 위에서 날아가는 화살 같은 존재다라고 했는데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녀는 스스로 삶의 길을 찾아야 하고 부모가 억지로 모든 것을 떠안아줄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부모로서는 자녀가 늘 고마워하고 부모 뜻대로 움직여주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돈과 감사라는 조건이 개입되면 상황이 꼬이고 결국 세대 간 갈등과 고통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지키면서도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선 부모로서 어느 시점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결혼하기 전까지만 도와준다는 식으로 제한을 두어야 그 뒤에는 자녀가 자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지요. 또한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움켜쥐기보다는 그것을 연금처럼 만들어서 부모 자신의 안정된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야 자녀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끝까지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도울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품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되 스스로 설 수 있게 독려해야 서로가 부담되지 않거든요.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정작 자신의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했다면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서 관심을 거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 인생만 바라보다가 결국 서로가 서로의 짐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린다는 말이 혹시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자유와 성숙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나치게 떠안고 있으면 결국엔 갈등과 상처로 이어질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큰 유산은 집과 땅이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독립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물질적 굴레가 없는 생활이라는 거지요. 결국 노년에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자녀에게도 내가 너를 돌봐주길 바라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야 서로가 자유롭습니다.
자녀를 날개 아래 품어두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서로 얽히고 의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각각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 때 오히려 애정은 상하지 않고 이어지는 법입니다. 진정 행복한 노년이란 부모가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도 자유롭게 살아가게 놔두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노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면 월급 같은 안정된 수입이 사라지니 이미 모아둔 자산이나 저축이 생활비의 전부가 되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한다거나 아껴둔 적금을 조금씩 깨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산이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불안이 생기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면서 쉽게 돈을 쓰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라는 옛 현자는 부라는 건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누릴 줄 아는 능력에서 생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노년을 풍족하게 보내려면 죽을 때까지 재산을 조금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강박이나 아까워서 못 쓴다는 마음을 버리는 게 중요하죠. 만약 살아있는 동안 가진 걸 최대한 쓰고 마지막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각오를 한다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걸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 쓰는 돈이 결국 유언장에 쓰여있는 죽어있는 돈보다 훨씬 값진 법이니까요. 내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마치 값진 진미라고 생각해보면 평생 묵혀두기만 하면 결국 말라서 쓸모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둔 자산이 시대 흐름에 따라 점점 가치를 잃기 전에 어떻게 쓰고 즐기고 내게 소중한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퇴직할 때쯤엔 전 재산을 깨끗이 써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 돈을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히 써야 합니다. 물론 혹시 살다가 돈이 먼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사치하자는 게 아니라 지나친 탐욕에서 벗어난 검소한 생활 태도를 유지하자는 거죠.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고 싶다는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여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산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된 흐름으로 바꿔두는 게 좋습니다. 자산 자체의 가격이 오르내리는데 얽매이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게 만들어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그리고 아예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겠다는 생각을 접고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쪽으로 바꾸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너무 아끼다가 정작 내 삶의 자유를 놓치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정도로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전혀 돕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지원이 내 생활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가 되면 안 되므로 미리 한계를 분명히 알리고 지키는 게 좋습니다. 결국 돈이란 불안이나 부담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써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가 되면 친구가 없어서 외롭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가까운 친구가 꼭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 커져서 계속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 겉으로만 이어진 인간관계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허무함을 키우기도 합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수록 더 외롭고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더 관계를 찾아 헤매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카를 융은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본심을 표현하지 못할 때 더 외롭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리해서 얽히는 관계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공허함이 더 커질 뿐이라 차라리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억지로 외부에서 해소하려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 삶의 방식과 생각을 자리 잡게 됩니다.
심지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많아야 한두 명의 깊은 친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면서도 크게 외롭지 않았는데 오래된 동료부터 자주 가는 식당 주방장, 운동시설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과 느슨하게나마 관계망을 이루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적당히 가까운 관계가 의외로 노년에 필요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해주고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가 말한 작한 연결의 힘처럼 지인 이웃 가게 주인 같은 가벼운 인연이 때로는 깊은 교류 못지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굳이 마음을 다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대신 편안하고 부담 없는 연결이 사회와의 유대감을 이어줘서 나이가 들어서도 삶이 풍성하다고 느끼게 만들지요. 그렇다면 친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서 말한 느슨한 관계들을 조금씩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또 편지 쓰기나 책 읽기, 텃밭 가꾸기, 산책 같은 좋아하는 일상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도 알차게 흘러가고 마음도 채워집니다. 혼자라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니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거리감도 있는 법이니 지나친 두려움 없이 흐름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표면적인 관계들로 외로움을 메우려 애쓰지 않을수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루하루가 훨씬 충만해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어서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말씀으로 1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0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